네, 안녕하세요. 안내과TV의 내과 전문의 유도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산 저하제를 어떤 상황에서 사용하고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산 저하제를 사용하는 상황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급성 통풍이 발생하고 나서 2, 3주 뒤에 사용해야 된다라고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고요. 무증상 고요산 혈증에서 특히나 요산 농도가 9 이상일 경우에서는 요산 자체가 콩팥의 어떤 기능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투여를 고려해 볼 수 있겠다라고 제가 첫 번째 통풍 영상에서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 상황은 만성결절 통풍 관절염 이 발생한 상황에서 이전에 통풍 요산 저하제를 쓰지 않았다고 하면 이 통풍 결절이 진행되면 우리 몸의 관절을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서는 반드시 요산 저하제를 투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유럽 학회에서 제시한 적응증과 2020년 미국 류마티스 학회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이 약간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은 비슷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상황과 첫 번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1년에 2회 이상 재발한 상황이고 그리고 통풍 결절이 존재하는 상황 그리고 관절이 손상된 경우 신장이 요로결석이 있는 경우에서는 꼭 투여를 해야 된다. 요산 저하제를 투여해야 된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40세 이하거나 요산 농도가 8 이상인 경우 그리고 여러 가지 동반 질환, 성인병이 있는 경우에서는 투여를 고려해 볼 수 있겠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같은 경우에서는 1개 이상의 통풍 결절이 있거나 그리고 관절의 손상의 어떤 증거가 영상학적으로 보인다거나 그리고 1년 이내 2회 이상이 재발했다라고 하면 반드시 요산 저하제를 투여를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고 만약에 신기능이 떨어져 있다거나 요산 농도가 9 이상이다거나 혹은 요로 결석이 있는 환자들은 요산 저하제를 투여를 고려해라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성 통풍 환자에서 이 고요산 혈증을 만약에 요산 저하제를 치료하게 되면 어떤 이득이 있을까요? 지난 시간에도 잠깐 설명드렸는데 통풍 발작의 횟수가 줄어들게 되고 만약에 발작을 하더라도 증상을 줄일 수 있다. 마치 예방접종과 같은 그런 효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통풍 결절의 수와 크기가 줄어들게 되고 또한 더 나아가서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신기능의 감소도 예방할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요산을 떨어뜨리는 치료제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요산 형성을 억제하는 알로퓨리놀과 페북소스탄이 있겠고 요산 배설을 촉진하는 벤즈브로마론이라는 약제가 있겠습니다. 자, 알로퓨리놀이라는 약은 자일로릭이라는 상품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일단은 이렇게 콩팥의 그 사구체 여화율에 따라서 처음 시작하는 용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만약에 만성 콩팥병이 있다라고 하면 50mg으로 소량부터 시작을 하고 만약에 콩팥 기능이 정상이다라고 하면 100mg부터 시작을 하도록 현재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하는 용량은 일단은 최대 용량을 300mg으로 일반적으로 임상에서는 투여를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배경을 살펴보면 300mg만 알로퓨리놀을 투여를 하더라도 약 40에서 50% 반절 정도는 우리가 목표하는 6mg의 요산 레벨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어서 그 이상으로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그 이상으로 사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알로퓨리놀로 인해서 발생하는 부작용들이 제가 뒤에서 설명드리면 어마무시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 한 300mg 정도만 사용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마저도 만약에 콩팥 기능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만약에 콩팥 기능이 60밖에 안 된다. 사구체 여화율이 그럴 경우에서는 최대 200mg만 투여를 하고 만약에 그것보다 더 낮게 되면 뭐 2일에 한 번씩 100mg만 투여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조절해서 투여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알로퓨리놀이 왜 무섭냐라고 하면 사용하고 6에서 8주 이내에 이렇게 전신의 피부가 다 벗겨지는 피부 과민 반응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만약에 가벼운 형태로는 약 2%에서 피부 발진이 일어나는데 굉장히 심한 증상, 뭐 스티븐 존슨 신드롬이라든지 TEN이나 드레스 신드롬과 같은 것들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실제로 제가 전공의 생활하면서 이런 환자들을 경험을 했었고 사망하신 사례들을 직접 가까이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알로퓨리놀이 굉장히 무서운 약이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이 그냥 약제를 끊고 보존적으로 전신에 폐혈증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피부의 장벽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서는 여러 가지 항생제를 쓰게 되지만 결국에 폐혈증이 진행되면서 사망하시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고 실제로 이러한 피부 과민 반응이 발생하게 되면 사망률이 무려 20에서 25%나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환자들이 이 알로퓨리놀을 먹었을 때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냐라고 조사를 해보니까 HLA-B5801이라는 이 유전자가
양성인 경우에서 변형이 있을 경우에서는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죠. 어떤 환자냐? 중국 한족이라든지 타이, 한국인 같은 경우에서는 HLA-B5801이 양성인 경우가 무려 12.2%로 10명 중에 1명은 이 HLA-B5801이 양성이라는 거죠. 이런 양성이 있을 경우에 만약에 알로피레놀을 복용을 하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피부 과민 반응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유전자 검사를 해서 이 유전자 검사가 실제로 유전자가 발견이 됐다라고 하면 페북소스탄을 투여하도록 현재 권고하고 있고, 음성일 경우에서는 알로피리놀, 만약 이런 것들이 없다라면 그냥 알로피리놀을 안전하게 투여해 볼 수 있겠다라고 현재 임상에서는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콩팥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은 아까 알로피리놀 용량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조절해서 감량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알로피리놀 를 복용을 했을 경우에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 고령 환자에서도 알로피리놀을 복용할 경우에서는 피부 과민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HLA-B5801 유전자가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환자들이 양성을 있기 때문에 이 약제를 투여하기 이전에 반드시 이 검사를 시행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현재 급여화가 돼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 검사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페북소스탄은 어떤 약일까요? 페북소스탄은 페브릭이라는 이제 상품명으로 흔히 알려져 있는 약인데요. 시작 용량을 20에서 40mg으로 투여를 해볼 수 있겠고요. 80mg으로 투여하면 안 되는 이유가 80mg으로 투여를 하면 너무나 급격하게 요산이 떨어져서 오히려 급성 통풍이 일어나는 와중에 또다시 급성 통풍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30 이상에서는 사실 40mg으로도 충분하고, 30 미만이라고 할지라도 아직 연구가 다 돼 있지는 않지만 최대 40mg 정도는 투여해 볼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페북소스탄은 한 알이 보통 40mg이거든요. 이 40mg의 약물 그 포텐시가 알로피리놀 3알과 동등하다라고 알려져 있어서 사실 환자분들께서도 이 페북소스탄을 좀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페북소스탄도 안전한 약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여기 피부 발진이라든지 간독성이라든지 관절 통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을 할 수 있고, 최근에 케어 스터디라고 해서 2018년도에서 이제 미국에서 보고한 연구인데, 알로피리놀과 이제 페북소스탄을 이렇게 1대1로 비교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알로피리놀이 오히려 페북소스탄보다 이런 심혈관계 합병증이 더 적어서 사망률이 낮았다 하더라. 즉 페북소스탄이 더 심혈관계 합병증이 많이 발생한다더라 라는 이런 연구를 발표하면서 굉장히 임상에 큰 의료계에 충격을 입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미국 FDA에서는 심뇌혈관계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높은 환자들에게서 이 페북소스탄을 투여하기 전에 반드시 고지할 것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알로피리놀을 일단 1차 약제로 선택하고 페북소스탄을 2차 약제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도 심혈관계 질환이나 뇌졸중 병력이 있는 환자에서는 주의하여서 사용할 것을 이렇게 약제 표면에 표기를 하도록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었는데, 이후에 후속 연구를 보니까 사실 알로피리놀이 더 안전하다라고 이렇게 보고한 연구는 2개밖에 되지 않았고, 페북소스탄이 더 안전하다, 그렇지 않다, 심혈관계 부작용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더라, 알로피리놀보다는 오히려 페북소스탄이 더 낫다라고 발표한 논문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이전에 발표된 케어 스터디를 살펴보니까 이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제한점들이 많았다는 거죠. 설계 당시부터 워낙에 그런 페북소스탄의 그런 실험군에 여러 가지 만성질환을 앓으셨던 환자분들이 더 많이 포함됐고, 그렇기 때문에 심혈관계 부작용이 알로피리놀보다 더 많을 수밖에 없었다 등과 같은 여러 가지 그런 연구 설계 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제시를 하면서 여전히 논란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는 미국과는 상황이 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페북소스탄을 좀 더 선호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HBL5801이 우리나라는 10명 중에 1명이 양성이기 때문에 미국이랑은 상황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한 페북소스탄을 1차로 투여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약제를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알로피리놀은 시작 용량은 100mg부터 시작을 해볼 수 있겠고, 페북소스탄은 40mg부터 시작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최대 허가 용량은 사실 800mg까지 알로피리놀은 보고가 돼 있지만, 사실 이렇게 될 경우에서는 피부 과민 반응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300mg까지만 투여하도록 저는 권고드리고 싶고요. 페북소스탄은 80mg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장 질환을 앓고
다거나 고령의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사구체 여과율을 확인해서 알로피리놀 용량을 조절하셔야 되겠고, 페북소스탄 같은 경우에서는 GFR이 30 이상일 경우에서는 사실 조절이 불필요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피부 과민 반응 같은 경우에서는 페북소스탄은 굉장히 경한 양상으로 발진 정도만 나타나고, 알로피리놀은 전신의 피부가 다 벗겨지는 심각한 스티븐 존슨이나 TN가 같은 것들이 나타날 수 있겠고,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는지는 예측이 어렵다라고 알려져 있어서 그만큼 우리가 대처가 불가능한 그런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심뇌혈관계 합병증 측면에서는 케어 스터디에서 최초로 이제 알로피리놀이 더 안전하다라고 보고했지만, 이후에 보고된 연구들에서는 페북소스탄이 더 안전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아직까지는 결론을 내리기에는 논란이 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벤즈브로마론이라는 약제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 이것은 요산 배설을 촉진하는 그런 약제로서 유리논이라는 상품명으로 흔히 알려져 있습니다. 근위세뇨관에서 요산 제흡수를 억제하는 약이고 2차 약제로 쓰이고 있습니다. 일단 1차 약제는 아까 말씀드린 요산 형성을 저하하는 알로피리놀이나 페북소스탄을 투여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약제들이 부작용이 있다거나 금기일 경우에서는 2차 약제로 벤즈브로마론을 투여할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벤즈브로마론은 어떤 상황에서 사용하냐, 기존의 요산 생성 억제제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산 조절이 잘 안 되는 경우에서는 추가로 병합해서 투여를 해볼 수도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시작 용량은 25에서 50mg을 하루에 하나 복용을 하면서 최대 용량을 100mg까지 늘려볼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때 주의할 것은 요산 배설을 억제하는 것을 이런 세뇨관에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콩팥 기능이 어느 정도 보존된 환자에서 이 약제가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60 이상에서는 효과가 있겠고, 30에서 60은 사용은 가능하지만 효과 측면에서는 완전히 보장할 수는 없겠고요. 30 미만인 환자에서는 이 약제가 효과가 없기 때문에 금기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요산 결석을 유발할 수 있겠죠. 아무래도 계속해서 이런 요산 배설을 이렇게 요관을 통해서 잘 소변을 배출시키는 그런 약제이기 때문에 요로 결석이 잘 형성된다라는 그런 부작용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요산 결석을 알았다 하시는 분들은 이 벤즈브로마론을 투여를 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산 저하제를 어떻게 선택을 할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차 치료제로서는 알로피리놀과 페북소스탄을 투여를 해볼 수 있겠는데, HLA-B5801을 일단 유전자 검사를 해서 여기서 만약에 양성이 나온다 라고 하면 이때는 페북소스탄, 만약에 음성이다라고 하면 알로피리놀을 투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때 만약에 알로피리놀 독성 고위험군이다, 어떤 환자들이냐면 신장의 기능이 떨어져 있다거나 고령 환자들이다거나 HbA580이 양성인 환자분들은 페북소스탄을 투여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알로피리놀을 300mg 이상 썼는데도 불구하고 요산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했을 경우에서는 일단은 바로 벤즈브로마론으로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가이드라인에서는 다른 계열의 요산 형성 저하제로 바꿔라, 즉 페북소스탄으로 바꿔봐라라고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페북소스탄을 투여해 볼 수 있겠고요. 만약에 심뇌혈관계 질환이 있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아직 알로피리놀과 페북소스탄에 대한 논란이 종식되지 않았기 때문에 벤즈브로마론을 선택해 볼 수 있겠고, 만약에 요산 배출능이 떨어져 있다, 실제로 소변 검사에서 유릭 엑시드가 적게 나온다 하시는 분들은 벤즈브로마론을 투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알로피리놀과 페북소스탄을 투여했는데도 불구하고 요산이 충분히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벤즈브로마론과 병합해서 사용할 수 있겠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치료 목표는 어떻게 되냐, 우리가 요산 농도가 6mg 이상까지 떨어져야 되고, 만약에 결절이 있다거나 만성 통풍 관절염으로 여러 가지 관절에 이미 그런 침식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면 5 미만까지 낮출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때 조심해야 될 것은 요산이 3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에서는 여러 가지 파킨슨병이나 알츠하이머를 유발한다라는 그런 데이터가 있었기 때문에 요산이 어떤 뉴로프로텍티브한 이펙트가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3 미만으로 낮추는 것은 권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 연구에서 이제 갑작스러운 요산 억제제 중단이 어떤 심혈관 질환이나 급성 통풍 발작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어서, 만약에 요산 억제제를 줄인다고 할지라도 서서히 줄여야지 갑작스럽게 확 끊으면 안 된다는 것도 반드시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상 신기능을 가진 환자에서
요산 저하 치료의 기간은 아직까지는 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기능이 떨어진 환자인 경우에서는 평생 유지한 것을 권고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번 영상을 한번 실제 사례를 통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성 통풍 발작으로 내원한 환자가 있습니다. 이런 환자는 일단은 진통소염제로 NSAID를 투여해 볼 수 있거나 혹은 콜치신 혹은 스테로이드를 투여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혈액 검사, CBC, LFT, 크레아틴, 유릭 엑시드, 동시에 HLA-B5801을 투여해 볼 수 있겠고요. 이러면서 유릭 엑시드를 가능하다면 소변에서 유릭 엑시드가 얼마나 측정되는지도 함께 측정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주에서 4주 뒤에 만약에 재방문을 했을 때는 HLA-B5801 검사 결과가 나왔겠죠. 그래서 만약에 양성이다 라고 하면 페북소스탄, 음성이다라고 하면 알로퓨리놀을 각각 100mg와 40mg으로 시작을 해볼 수 있겠고, 동시에 저용량 코리친을 함께 투여해야 다시 어큐트 가우트의 어택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심각한 뇌혈관 질환이 있다거나 24시간 소변 검사에서 유릭 애시드가 감소한 경우라면 애초에 이런 요산 형성 저하제가 아니라 유리논이라는 벤즈브로마론을 투여하면서 저용량 코리친을 투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2주에서 4주 뒤에 다시 한번 내원을 했을 때 우리가 요산이 6 미만으로 떨어졌는지, 만약에 결절이 있다면 5 미만으로 떨어져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을 다시 한번 마무리해보면, 요산 저하제의 적응증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급성 통풍 발작 이후에 2주에서 4주 뒤에 우리가 요산 저하제를 시작을 해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상황은 통풍 발작이 없었던 환자라고 할지라도 요산 농도가 9 이상일 경우에서는 우리가 이 자체가 만성 콩팥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서도 요산 저하제를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렸고, 세 번째 상황은 통풍 결절이 있다거나 그리고 요로결석을 앓았다거나 이런 상황에서도 요산 저하제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1차로 선택하는 약은 알로퓨리놀과 페북소스탄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알로퓨리놀은 여러 가지 피부 과민 반응의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서 써야 하는 약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페북소스탄을 좀 더 선호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로퓨리놀을 써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HLA-B5801 검사를 반드시 시행을 해주셔야 되고, 이 검사에서 양성인지 음성인지에 따라서 이런 요산 저하제를 선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벤즈브로마론은 어떤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느냐, 앞서 말씀드린 알로퓨리놀과 페북소스탄이 모두 금기시되는 상황, 어떤 경우 심혈관계 합병증이 이미 진행되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요산 형성 저하제를 쓰는 것들이 우려될 경우에서는 벤즈브로마론을 오히려 1차 약제로 선택을 해볼 수 있겠고, 이런 약제를 씀에도 불구하고 요산이 떨어져 있지 않는다라고 하면 요산 형성 억제제와 더불어서 벤즈브로마론을 병행해서 치료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치료 목표는 요산 농도가 6 미만으로 조절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요산 결절이 이미 있다거나 요산이 통풍 결절이 이미 진행을 해서 그로 인해서 관절에 어떤 손상이 이미 있는 경우에서는 5 미만으로 낮출 것을 현재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요산 저하제에 대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